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는, 한대의 동화도 원망도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현실적인 한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혈연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따뜻함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72세의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집을 짓기 위해 돈을 내주면 비록 화려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방 후라이가 있을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로 제가 가족이라 불렀던 곳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방 없어요. 이 집엔 여분의 방 같은 건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고 그리고 72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제 친딸에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어머니 방 없어요. 이 집엔 여분의 방 같은 건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그 한마디는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마루대 차가운 칼로 기억이 찢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김영숙 72세입니다. 그날 저는 새로 지어진 집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인생 마지막 우리 집이 될 거라 믿었던 곳. 3대가 함께 사는 꿈의 집이어야 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 영양제,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던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3년 전 제 생일에 찍은 사진으로 딸 혜진이 제 손을 잡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집이 넓어지면 같이 살자.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던 부산의 집을 처분했습니다. 낡았지만 추억이 가득한 집. 남편이 손수 만든 선반. 뒷마당에서 고추를 따서 혜진에게 김밥을 만들어준 곳. 그 집을 망설임 없이 팔았습니다. 토지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으로 남은 돈까지 모두 꺼내 총 3억 원을 혜진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엄마, 일단 돈만 먼저 보내줘. 집 명의나 절차는 내가 알아서 할게. 3층 집에 옥상도 있고 엄마 방도 제대로 만들 거야. 마당에는 텃밭도 할 수 있게 해놓을게. 저는 딸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혜진이 울보였던 어린 시절부터 솔직하고 예의 바르며 공부에 열심인 모습을 줏도 벤태왔습니다. 그녀가 일기에 썼던 문장도 아직 기억합니다. 커서 멋진 집을 지어서 엄마가 매일 허리 굽혀 청소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그런 딸이었는데 집이 완성된 지 일주일도 안 된 어느 날 저는 짐 좀 가지고 갈게 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와. 근데 집이 좀 어지러워서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를 탔습니다. 2시간이 넘는 여정입니다. 베이지색 스웨터에 지난 설날에 혜진이 사준 갈색 가죽 구두. 손에는 짐, 가슴에는 기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방 없어요. 이 집엔 여분의 방 같은 건 만들지 않았으니까요. 혜진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가볍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방이 없다고. 이 집 3층짜리라고 하지 않았어. 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피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회사에서 그러더라고. 면적이 부족해서 침실 2개랑 남편의 작업실만 만들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벽, 푸른 기와지붕. 석양을 반사하는 커다란 유리창. 확실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 집 어디를 봐도 제가 살 곳이라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 화분도, 제 신발도, 그리고 제 존재조차 그 집의 설계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혜진은 옆에 있던 남편을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만 이모 집에 있어도 괜찮지. 여긴 좀 불편하고 정리도 아직 안 끝나서. 이모. 제 여동생, 연금으로 근근히 사는 침실 하나와 좁은 부엌뿐인 몸이 약한 그 동생을 말하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여행 가방 손잡이를 다시 쥐고 뒤돌아서 골목에 서 있던 택시로 걸어갔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붙잡는 이는 없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그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2층 발코니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 울렸습니다. 제가 백합 화분을 놓으려 했던 그곳에서 그날 밤 저는 역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습니다. 작은 싱글룸에는 축축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녹차 향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락처를 열고 오랫동안 도움을 받아온 박 변호사, 개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 보존 계획 실행해 주세요. 3억 원 송금 관련 모든 거래를 동결. 급합니다. 박 변호사는 더 묻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안에 은행, 세무서, 자산국에 동결 통지서를 보내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후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 뻥 뚫린, 피도 흐르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 조용한 고통만 남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은 유리를 닦아 침대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제가 혜진이 선물한 작은 노트를 안고 있었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의 첫 번째 집이야.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는 너의 집 안에서 누구인 걸까?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3월 초 서울. 하늘은 흐리고 노인의 숨결처럼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남구의 공증사무소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펜, 앞에는 촘촘한 글씨로 빼곡한 서류 한 장. 더는 읽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위임장일 뿐이야, 엄마. 집 명예 때문에 대출 절차가 편해지니까. 엄마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것만 서명해주면 돼.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는 회색 셔츠를 입은 그녀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예의 바르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확인도 세세히 읽지도 않고 그 순간 저는 그냥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송금했어. 명의도 너 이름으로 하면 돼. 집은 내 것이어도 엄마인 내가 같이 사는 건 당연하잖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몇 주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살 곳이 없다는 것을. 제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을. 동거라는 말조차 계약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송금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이 어렸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자전거 앞 바구니에 그녀를 태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낡은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쓰고 작은 딸이 젖지 않도록 제 몸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혜진은 제 등에 매달리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커서 차 사서 엄마를 여기저기 데려갈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아직도 그 통지서를 장롱 깊숙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물건을 바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아. 그 환상에 모든 신뢰를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무시해왔던 작은 위화감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혜진이 집 설계도 원본을 단 한 번도 저에게 보내주지 않았던 것. 흐릿한 사진 몇 장뿐.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시니 계단은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또는 제가 엄마 방은 몇 층이야? 라고 물을 때마다 혜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던 것. 저는 그걸 준비 부족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조용한 배제의 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을 나온 저는 역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웠습니다. 잎이 진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혜진에게 효 액셔라는 글자를 가르쳐준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삐뚤빼뚤한 글씨를 쓰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효가 뭐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커서도 밥을 먹여준 손, 콧물을 닦아준 손을 잊지 않는 거야. 지금 저는 혜진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너무 응석바디로 키웠던 걸까? 일방적인 사랑이 감사는 안 해도 돼 라는 오해를 낳은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억 원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과거 자산 구매 의도와 이력으로 볼 때 공동 소유 의지가 있었다는 증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을 고소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존엄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의를 되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혜진 관련 모든 계좌 거래를 30일간 일시 중지하도록 은행에 통지해 주세요. 또 송금된 자금은 분쟁 자산임을 명시해 주세요. 폭풍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고 직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계좌가 동결됐어. 은행에 확인했더니 엄마가 민원 넣었다고. 엄마, 뭐 한 거야? 저는 조용히 숨을 깊이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단 하나 전달했을 뿐이야. 그 3억 원은 선물이 아니야. 그건 같은 피를 나눈 두 여성이 맺은 신뢰 계약. 그리고 한쪽이 그걸 배신했을 때 다른 한쪽에는 되찾을 권리가 있는 거야. 전화 너머에서 혜진은 침묵했습니다. 거칠어지는 숨소리 속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툴 마음도 없습니다. 이번 침묵이야말로 제 가장 강한 저항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혜진이 대학생이던 시절 보내온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2005년에 한 통. 엄마, 오늘 친구 집에 그의 엄마가 와 있었는데 부러웠어.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집 사줄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때 그 아이가 분명히 존재했음을 떠올리며. 하지만 그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사회에 치여 어른의 계산과 이해타산에 삼켜져 어딘가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호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의 도시는 넌 불빛에 비춰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배신이 악의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야. 사람은 주어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돌려주는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이제 눈물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무한히 꺼낼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아니야. 며칠 뒤 오후,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연락도, 메시지도, 전화도 없이. 그저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곳을. 언젠가 3대가 사는 집이라 불렀던 그 집을. 제 인생의 마지막 보금자리로 삼으려 했던 그곳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저녁 밥냄새가 퍼지고 딸이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는 그런 온기를 꿈꾸던 그 집을. 집 앞에 서자 새로 심은 화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 타일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공사 인부의 진흙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검지손가락을 현관의 지문 인식기에 대었습니다. 기계는 빨갛게 빛나며 무생물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저는 다른 손가락을, 다음엔 엄지손가락을, 마지막으로 손바닥 전체를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가슴속에서 솟는 고통을 애써 누르며 그건 지문 인식이 거부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 계획에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사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도 기쁨도 동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약간 당황한 얼굴, 마루대 불청객을 마주한 듯한 표정뿐. 아, 어머님. 그는 저를 안으로 초대하지도 문을 활짝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에 서서 막아섰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짐 좀 가지러 왔어. 지난번 차에 두고 온 가방 아직 있지? 그는 말을 끊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 꺼내드릴게요. 근데 지금 집이 좀 어지러워서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돌아가 주시겠어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가라니. 어디로? 목소리는 차분히 유지하려 했지만 추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몇 초간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이모 집에 계시면 돼요. 여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살짝 기울여 안을 들여다봤을 뿐입니다. 제 슬리퍼는 없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빈 공간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놓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의 흔적은 이 새 집에 전혀 없었습니다. TV 위에는 혜진과 사위의 결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밝은 나무 무늬 벽,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완벽함. 하지만 거기에 가족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선물한 사진 액자도, 왕후를 위한 불단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제 자신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3층 집인데 엄마 자리 하나 없네. 사위는 침묵했습니다. 그 눈에 한순간 죄책감 같은, 아니 그저 어색함만 스쳐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비에 젖은 채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고 벗어날 수 없는 안개 같은 그런 피로가 조용히 마음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그 낡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나무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받는 사람, 박 변호사, 제목, 페이즈, 보존 계획, 실행 요청. 저는 확인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거주권이 거부된 것을. 조건 후키 반환 조항, 발동. 혜진 명의의 부동산 관련 모든 사용권을 일시 동결. 은행, 세무서, 그리고 서울시 자원환경국에 통지서를 발송. 앞으로 모든 재무 관련 정보는 현재 법적 대리인을 통해 처리됩니다. 서명. 김영숙.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딩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건 각성의 소리였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깨닫겠지.
그런 환상에 자신을 달래는 건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한때 무조건적인 관용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노골적인 배은망덕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잠들기 전 지갑을 열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 가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혜진, 초등 2학년. 저는 그 글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어 베개 아래에 넣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흘러내린 눈물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강릉의 아침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었지만 서울은 분명 해가 비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늘 그랬듯 보리차를 우려내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전 5시 47분. 박법률사무소에서 온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목, 자산 이동 일시 동결 확인, 페이즈 2 실행 완료. 본문, 김영숙님, 지시 및 지난해 체결된 재무 위임 계약에 따라 다음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김혜진님,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 동결 신청을 각 은행에 제출. 서울시 자원구의 부동산 강남구 논현동 나 5번지에 대한 양도 저당 등의 절차 중지를 신청. 세무서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자산 등록 재검토를 요청. 시스템 확인 결과. 모녀 간의 조건 후키 송금. 계약은 미완료 상태입니다. 민사 분쟁 사안으로 법적 주장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가슴속에 걸려있던 돌 하나를 조용히 치운 듯한 깊고 긴 한숨만 흘렀습니다. 오전 8시경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혜진.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길 잃은 아이처럼 두려워하고 떨리며 부서질 듯했습니다. 엄마, 뭘 한 거야? 은행에서 연락 왔어. 모든 계좌가 정지됐다고. 남편의 서브 계좌까지 조사 대상이래. 어머님의 재무민원 때문이라고 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겨울 아침 바람처럼 조용히, 담담히.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한 통 통지서를 보냈을 뿐이야. 그 집에는 더는 살 권리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3억 원이 선물이 아니라 법적 가치를 지닌 자금이었다는 재평가를 은행에 요청한 거야. 그 순간 혜진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3억 원은 생일 선물이 아니야. 아빠와 엄마가 평생 쌓아온 결정체야. 그리고 이런 약속의 증거였어. 함께 살고, 함께 지지하고, 함께 나누는 그 약속. 하지만 그 약속이 없던 일이 된 순간 그 돈은 더는 너 것이 아니야. 혜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루로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멀리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줘. 내가 말할게. 남자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딸의 미래를 망칠 건가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딸에게 처음에 가르친 것을 떠올리게 하고 싶을 뿐이야. 돈은 많은 걸 살 수 있지만 용서는 살 수 없어. 그리고 가족은 무조건적인 계약으로 쌓아지지 않아. 뚝 혜진의 남편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사도 여운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손에 든 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혜진이 무언가 말해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사과라도, 변명이라도, 진심이 담긴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하지만 없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은행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알림. 김혜진님, 명의의 계좌는 법적 요청으로 일시 동결되었습니다. 송금 결제 등의 조작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중지됩니다. 이어 박 변호사의 메시지.
정식 통지서를 가족 앞으로 발송하고 소송화 전에 직접 대화의 기회를 제안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단, 날짜와 장소는 제가 지정합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도 카톡도 아닌 그저 흰 종이에 정성스런 글씨로 옛날 혜진의 결석 신청서를 대필했던 때처럼 혜진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게 아니야. 그저 기억해줬으면 해. 네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좁은 아파트에서 버텼던 엄마가 새 집에서 쫓겨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엄마는 너와 여자 대 여자로 이야기할 기회를 줄게. 받기만 아는 아이로가 아니라 만약 네가 침묵을 선택한다면 엄마는 법을 선택할 거야. 장소는 추후 연락할게. 엄마로부터 편지를 봉투에 넣고 이름을 적어 택배로 혜진의 집으로 직접 보냈습니다. 선물도 가족 사진도 동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메시지만. 72세의 어머니는 더는 아이의 삶 옆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야. 우리는 강남의 오피스 빌딩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공장소를 선택한 건 제 제안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언쟁이나 통제할 수 없는 시선의 충돌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분명히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의 숨은 말도 맹목적인 따뜻함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비스듬히 들어오는 자연광이 그녀의 표정을 하나하나 비출 제가 낳고 키우고 인생 마지막에 의지하고 싶었던 딸의 얼굴을. 혜진은 남편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둘 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에게 사과하러 온 아이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루로 협상의 자리에서 체면을 지키려는 어른들 같았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엄마는 잘 살아. 몇 초간의 침묵. 먼저 공기를 깬 건 혜진의 남편이었습니다. 오해예요. 어머님을 집에서 쫓아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정말로 아직 이사 정리가 안 돼서 바빠서 그랬을 뿐이에요. 정리가 되면 데리러 갈 생각이었어요. 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 정말 지쳤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저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내 가정에만 집중하고 싶었어. 작은 가족만 생각하고 싶었어. 저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돌처럼 무겁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설계도에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엄마 이름만 없었어? 왜 현관 지문 인식기에 엄마 데이터가 등록되지 않았어? 정리가 되면 부를 생각이었다고 했다면 엄마가 차에 두고 온 가방에 대해 아무도 한마디도 안 했던 건 왜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혜진의 눈가가 붉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나도 압박감이 있었어. 5년간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마음이 닳고 우울증 같았던 때도 있었어.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아이 돌보고 밥 짓고 매일 평가받거나 질문받거나 묶이는 게 싫었어.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로 살아오며 처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 딸은 더 이상 사랑받기만 원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한계가 있고 이기적인 면도 있으며 말하지 못했던 피로를 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네가 따로 살고 싶어 하는 걸 비난하지 않아. 같이 살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 하지만 이용당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혜진의 남편이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준 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 이름이 그 집에서 지워진 순간 그 돈의 의미도 사라졌어. 혜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무너지듯 뚝뚝 꼭 쥔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티슈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만약 나와 같이 사는 게 부담이라면 엄마는 그걸 받아들일게. 하지만 똑같이 너도 너희 생활비는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 집 나는 뺏지 않을게. 내가 낸 몫의 권리만 돌려받아. 그걸로 너희와는 모든 관계를 끊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늘 생각했어. 너만 행복하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날 네가 지은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거기에 엄마의 자리도 이름도 지문조차 없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 수 없다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뒤에 남은 건 제 딸이었습니다. 말을 잃고 차가운 손바닥 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릉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펴 이렇게 썼습니다. 가족은 모든 걸 희생하는 곳이 아니야. 가족은 부모를 자금원으로 취급하는 곳도 아니야. 사랑한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야. 침묵한다는 건 눈먼 게 아니야.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한 손바닥에 깊은 자국이 남아 있어도 그래도 가볍다고 느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 행동을 분노로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그날 딸의 집 문 앞에서 거절당한 순간에 싹튼 게 아닙니다. 시작은 더 이전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남편 재훈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 회계부장으로 일하며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했죠. 가족에게도 모든 걸 맡겨선 안 돼. 상대가 우리 아이라도 서면으로 남기는 게 중요해. 저는 그 말에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인데 못 믿어서 어쩌자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는 조금 쓸쓸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둬야 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아이도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없게 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남편이 남긴 변호사 박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조금씩 배웠습니다. 계약서 조항, 문서의 의미. 이해할 수 없는 것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시작한 건 딸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란 혈연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이 집을 사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했을 때 저는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건 후키 자금 지원 계약으로 제 거주권과 소유권의 일부를 보존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 그 계약에는 주요 3가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랄 3억 원은 증여가 아니다. 조건, 후키 지원금으로 변호사 사무소에서 기록되고 공증사무소에서 인증되었다. 2. 이 자금이 유효한 조건은 어머니 낳가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만약 이 거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약은 일부 또는 전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3. 자금 제공자 낙연은 거주 거부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제 명의로 설정된 신탁 계좌로 관리되었으며 혜진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무효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혜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없어요. 이 집에는 남는 방 같은 거 안 만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거주권 거부자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녹음도 필요 없었습니다. 증인도 다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사실이 행동으로 증명된 것뿐입니다. 카페 만남 후 저는 박 변호사와 함께 권리 회복을 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혜진 명의 계좌에 남아있는 2억 7천만 원의 사용을 일시 동결하고 분쟁 해결 전까지 새로운 인출을 일절 허용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자원국의 조건 후키자금 지원 계약에 따른 이해 제기를 이유로 혜진 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 저당 명의 변경 등의 모든 거래 중지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문서를 보내 자산 출처와 일시적인 상속권 확인을 요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불분명한 자산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분노로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은 엄마와 아빠들이 믿었다. 는 이유만으로 노후의 전부를 잃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믿었고, 며느리를 믿었고, 사위를 믿었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지은 집에서 스스로 나가게 되는 그런 부조리한 결말을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소리가 갈라지고 지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어.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엄마 뜻대로 해. 나는 받아들일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벌을 주고 싶은 게 아니야. 그저 가족이란 단어를 일회용 행주처럼 취급하지 말아줬으면 해. 필요할 때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모른 척. 그런 게 아니야. 혜진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 제대로 알았어.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에서 정식 통지서가 혜진의 집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4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일시 압류를 명한다. 본건은 김영숙 씨와 김혜진 씨 간 체결된 조건 후키 자금 지원 계약에 따른 거주권 분쟁의 조사 및 심리와 관련된 것이다. 심리 기간 동안 양도 임대 저당 리모델링 등의 모든 거래를 중지할 것. 그 통지서 사본이 제게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릉의 고급 요양원 한방, 그 작은 방에서 차를 마시던 때였습니다. 창밖에는 산의 능선. 아침 안개는 비단처럼 부드럽고 바람이 단풍이 들기 시작한 단풍나무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3층 집에는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잃을 뻔했던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그건 자존감입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곳의 비용은 제가 설립한 신탁자산 보존기금에서 모두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때 혜진에게 보낸 자금. 하지만 명확한 조건을 동반한 사라지지 않는 계약의 힘으로 그것은 이제 저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전액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 명의로 제가 관리하며 변호사가 독립적으로 감독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요양원 직원이 저를 마트에 데려가 줍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때로는 왕후 재훈이 잠든 묘지에 들르기도 합니다. 마음속으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재훈, 당신 말이 맞았어. 가족의 유대는 소중하지만 거기엔 지혜가 필요해. 나는 딸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이제는 책임을 가르칠 차례야.
혜진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고요함 뒤에는 그녀 나름의 폭풍이 있다는 걸. 후회, 상처,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 저는 딸이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는 건 어느 날 저녁 길가에서 천천히 걷는 노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혜진이 문득 이렇게 생각해 주길. 만약 저 사람이 내 엄마라면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 오래된 사진 액자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혜진과 제가 옛 생일에 찍은 그 한 장. 태우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건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작은 소녀가 있었어. 만약 그 아이가 지금도 혜진 안에 살아있다면 나는 아직 무언가를 믿을 수 있어. 어느 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안에는 정식 확인서, 최초 지원했던 자금 중 남은 2억 3천만 원에 너네 전액 회수가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썼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사후, 재산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속한다. 일부는 사회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일부는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싱글맘을 위한 지원금으로, 나머지는 혜진에게. 단, 그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사를 보여줄 때에 한한다. 저는 혜진의 집에 방 하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나 자신을 위한 자리를 단단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건 몇 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문 인식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 나는 더 이상 내 이야기 속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까지 귀 기울여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저 듣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 나눈 게 아닙니다. 동정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유대는 존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작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가져오길 바랍니다.